교육학과, 국문학과, 프랑스, 유교, 법학, 미디어, 일본, 통계, 데이터, 무역, 사회복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예전에 했었죠. 했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제 내용은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근데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요약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세요. 과제물 분량은 글자 수 1600에서 2400자. 이거는 200자 원고지 8에서 12매입니다. 이게 돼 있는데, 아니, 뭐 굳이 이렇게 원고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할 건 없는데, 우리가 주로 인쇄용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글자 수 보는 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파일에, 한글의 파일에 보면은 그 문서 정보 있죠? 문서 정보에 문서 통계로 보면은 공백을 포함해가지고 1800자 정도가 나왔네요. 1800자 나왔는데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 한 1800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0자까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A4 용지로 따지면은 뭐 한 페이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근데 이게 처음 과제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책을 보라고 하니까. 그죠? 이 중에 하나를 읽으라고 하는데,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이거하고, 현대 중국의 탄생, 현대 일본을 찾아서,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요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읽고, 요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쓰세요. 좀 두리뭉실하네요, 이게. 저 같으면은 이제 세계사의 역사이니까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있네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세계의 역사인데. 루소, 볼테르, 몽테스키웨,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그리스부터 계몽사상까지.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태동에 대해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민주주의가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이제 서양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전파가 돼서 그런 이론을 쫓아서 우리 나라에도 민주주의 사상이 전파가 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열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주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세계사를 이해하는 데는 이 책도 괜찮은 것 같네요. 역사적으로 그 민주주의의 시작부터 그 계몽주의까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은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한번 읽어볼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근데 이게 이 요약이라는 게 글쎄요, 이게 쉽지 않으면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여기 책 도서 정보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목차가 있어요. 목차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핵심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목차를 이렇게 만들 때는 그 어떤 문단이라든지 그 글을 대표할 수 있는 그 핵심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거 자체가 요약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반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 목차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일부가 돼 있는데 민주정만 빼고 고대 그리스에서 계몽 사상까지의 시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또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또 글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서 또 어떤 이제 챕터를 또 요약하고 문단을 요약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적당한 이제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문장을 또 어느 정도 문장이 나왔으면은 이 각각의 어떤 주제에서 대표되는 그 문장을 이렇게 또 연결 지으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요약된 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차를 보고 요약을 하면 되겠죠. 이것이 어느 정도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약하는 게 글을 보고 하면 될 것 같아도 또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글이 전체적으로 또 이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뭐 짜깁기 하는 식으로 그거를 가져오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이제 세계의 역사라고 하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이제 원인과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통시적으로
그 순서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자신의 의견을 이제 서술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책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글 쓴 사람의 그 주장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글쓴이가 그 생각하는 거나 주장하는 바를 이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그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지식에서,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한테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내 생각을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동의를 한다면 글이 좀 단순해지거나 좀 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러한 현상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다른 의견을 또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이게 실제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봐도 그렇지만은 생각이 다른 그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글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A, B, C, D 네 가지의 책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책들에 대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태도는 이거 하나를 보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전 지식이 없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는 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뭐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계의 역사 는 철학과도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두 번째, 세계 역사 교과서 중에서 1, 2장을 선택하여 요약한 후 해당 대목에서 묘사된 이제 세계사가 자신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서술하세요. 과제물 분량은 글자 수 3000에서 400자. 그러면은 뭐 한 2장, 3장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4장에서 5장 정도. 그죠? A4 용지 그 정도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도서를 읽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제 요약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목차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고, 나는 그러면 세계사의 역사 책을 한번 볼까요? 잠깐. 한 개, 두 개 장을 선택하여 요약한 후,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선택을 하는 거네요. 뭘 할지. 세계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있는데, 그냥 목차만 한번 봐볼게요. 근데 목차가 아까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또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하기가 이제 괜찮은 게, 이제 이런 이제 중국, 일본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잠깐만요.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고대 지중해 세계나 서양 중세 사회 문화 이런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특히 그 고대 지중해 세계 뭐 폴리스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편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이런 게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편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2장이라고 했으니까 6장이나 7장 요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또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목차에서 또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하기가 편하겠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리엔트 문명을 요약을 하는 거고, 또 폴리스와 고대 그리스 문명을 요약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생각을 쓰는 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서 대목에서 묘사된 세계사가 자신의 삶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거를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 삶과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폴리스라는 거 이게
어디 갔어? 여기 이제 폴리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공동체 뭐 그런 얘기잖아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혼자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에서부터 다 연관이 지어지는 거죠. 또 아주 구체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여기서 오늘 저도 영문학과 오리엔테이션 그 유튜브를 시청을 했지만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제 동질성을 갖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잖아요.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을 해가지고 그 이제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들도 한 자리에 모여 있고 또 거기에 학우들도 그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의 그 고대 지중해 세계의 이 폴리스 와 연관이 있는 거죠. 예? 이런 이제 폴리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 아주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왜냐면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도 없고, 여러 사람이 공동체 사회 속에서 뭔가 자신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그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그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고 지금의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내가 아주 밀접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폴리스라는 것이 뭐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뿐이지 뭔가 어원은 있겠죠. 어원은 있지만 어쨌든 그 용어는 또 그 시대에 사람들이 또 붙이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을 과거에도 겪어왔지만 나도 지금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요거를 작성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멀리서 찾을 필요 없고 그냥 내 주변에서 내가 오늘 겪었었던 일이라도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이런 것들 중세 사회의 역동성, 상업과 도시의 성장, 문화, 좀 이 교재를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 내용들은 좀 교재를 읽어보고 내 상황에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검색 가능한 그 OCR을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 검색이 안 되긴 하는데 7장 한번 아유 한참 남았네. 뭐 이런 얘기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요약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이런 정치 활동을 많이 목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뭐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 평등의 개념이 인식이 되면서 많은 그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나도 나의 어떤 삶이 이 프랑스 혁명이 없었다면은 이러한 뭐 권리나 이러한 것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그냥 일어났던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게 아주 세부적인 그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배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이제 민주주의 또는 뭐 그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그런 거를 조금 아주 쉽게 그냥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막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라도 그냥 낮은 수준에서 그냥 이러한 그 정치 활동이 나의 어떤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꺼버려야지.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 과제 작성 시 이제 주의사항 있네요. 지시사항. 1포인트 180%면은 좀 넘어가겠네요. 한 6페이지 정도. 6페이지 이상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 표지, 목차, 참고문헌 안 적어도 된다. 그러면은 이거 저기 한번 보죠. 양식을 한번 볼게요. 양식. 자, 이렇게 양식이 있는데 저도 뭐 그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직접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작성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 글자 수를 본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냥 여기는 뭐 비워두고 요거만 쓰고 여기는 비워두고 그냥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 다음부터 그냥 쓰는 거죠.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1번을 이제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죠.
내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 의심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뭐 굳이 서론, 본론, 결론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작성을 해줘야 되냐면 이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세요. 이게 이제 결론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서론에서는 서론도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약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 글쓴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주요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겠다. 뭐 거기까지가 서론이 되겠습니다. 뭐 서론을 본론 쓰듯이 서론을 적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서론에다가는 그냥 뭐 왜 이거를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글을 이런 요약을 하고 있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논문을 작성한다. 그러면은 이 서론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이제 문제 제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연구 방법,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예상이 될 것이다. 가정하는 거. 뭐 거기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래서 연구 방법, 그다음에 연구 목적, 그리고 예상되는 결론, 뭐 그런 것까지가 이제 서론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 본론에 그 요약이 들어가는 거는 본론에서 요약되는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고 서론에서는 구체적인 그 요약된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작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설명하는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작성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거라서 좀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내부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이제 과제를 부여받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그 책에 대해서 요약을 할 것이다. 근데 요약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목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차에 나와 있는 제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 안에 내려가서 조금 더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글을 이해한 후에 요약해가지고 좀 더 중요한 그 문장들을 연결시켜가지고 글을 작성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서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작성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교재 그러니까 이게 책 안에서 이 내부에서 서론, 본론, 결론을 정하는 거예요. 내부 안에서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반영이 된 게 아니고 이 순전히 교재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 이 사람이 말하려고 그 본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본론을 쓰게 됐는지, 왜 무엇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서론을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서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것이 또 여기서 이 자체에 요약된 서론이 되겠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을 읽고 글을 작성한다는 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밝혀주시고 교재 백과사전 정도만 참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뭐 답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겠다 이런 거 정도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면서 뭐 교수님이라든지 과제 출제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설명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또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출석 수업에서는 그 출석 과제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해주긴 해주지만 뭐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홈페이지 그 교수 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긴 하겠지만요. 하여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나오잖아요. 책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고 내용을 잘 소화한 후에 자신의 생각을 담은 자신의 글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예. 감점이 된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 가지고 표절 검색하는 게 좀 더 정확해지고 자세해져 가지고 쉽지가 않아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거 국문학과 계속 하는데 우리 어문학과 한자 한문 요거예요. 제가 이거 잠깐 읽어봤는데 이렇게 쉬운 과제가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신의 그 생각을 쓰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한자하고 한문을 그냥 쓰는 거예요. 본인이 자필로 쓴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여기 워드 파일에다가 첨부해가지고 그냥 옮겨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써봤는지 써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제네요.
이거 되게 편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보다는 이게 단순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한글 파일에다가 첨부하는 게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 그러면은 지침을 한번 읽어보면 필기할 수 있는 종이라면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문제 삼지 않은 종이의 위, 중간, 아래에 한자어를 쓰려는 볼펜과 종이의 위, 중간, 아래에 한자어를 쓰려는 볼펜과 다른 색의 볼펜을 사용하여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쓸 것. 그러니까는 가장 위에 하나, 중간에 그리고 밑에다가 자신의 학번을 뭐 빨간색으로 쓰든지 파란색으로 쓰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신의 학번과 이름이 쓰여 있는 종이 위에 제3장, 제5장, 제7장, 제9장, 10장의 필수 어휘를 3번씩 자필로 쓸 것. 여기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공유해가지고 제출할까봐 그런 거겠죠. 교재같이 필수 어휘 앞에 번호를 붙일 것.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문이랑 관광, 중국 문화 산책. 중국과 한국 음식 문화의 남북 차이. 일반적으로 중국의 음식 문화는 크게 남방과 북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역 환경에 따라 주된 식재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설날 음식 등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국의 음식 문화 또한 남쪽과 북쪽이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 음식 문화의 남북 차이를 기술하고 한국의 남쪽과 한반도 남쪽과 북쪽의 음식 문화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조사하여 기술하세요. 이게 교재에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교재에 중국 문화 산책이라는 그 교재잖아요. 교재에 2장하고 9장에 요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생각을 쓰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사실로서 그 입증이 된 근거가 있는 그 글을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없어요. 그죠? 그대로 옮겨 놓는 거예요. 표절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표절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자신의 생각을 쓰는 글이 아닌데다가 어느 정도 요구하는 답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시를 해라. 그런 얘기죠.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가 아닌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AI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요거 중국 음식 문화의 남북 차이를 기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안 나오나요? 잠깐만 이걸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한 거를 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작성을 해줘도 될 것이고 아니면은 이런데 이제 포털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나오겠죠, 뭔가. 그죠? 예전에 했었던 2019년대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나 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읽어보고 거기에 내용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와 가지고 작성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느 부분을 참고를 했는지 그것들을 좀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남방과 북방 비즈니스 근데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있잖아요. 여기 제목은 이제 비즈니스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제 음식도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음식을 뭐 어떤 거를 대접을 하고 뭐를 먹으면 그게 실수가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어느 누구 이제 초대를 받든지 어디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식사를 이제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 음식을 이제 다 먹는 게 중국에서는 예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음식을 남기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그죠? 왜냐면 그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음식을 먹은 사람이 다 먹잖아요. 그러면 준 사람은 음식을 자기가 부족하게 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줬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음식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뭐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일본에서는 뭐가 있었는데 또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것도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동서양 고전의 이해. 동문, 농학, 미디어, 프랑스, 영문, 중문. 이렇게 있네요. 자, 고전의 이해를 확장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1에서 15장 고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전의 핵심 내용을 자기 글로 요약 정리, A4 용지 한쪽 분량하고 해당 고전의 내용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현대적 의의와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자, 총 이쪽 분량으로 제출하시오. 뭐 분량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전의 핵심 내용을 자기 글로 요약, 이게 이제 빗줄까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고전의 핵심 내용. 그러니까 고전이 뭔지를 배워가지고 그 배운 내용을 그 자기의 생각으로 요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지금 학기가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2월 달인데도 과제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지금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뭘 배우고 과제를 작성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15장이죠. 15장. 1에서 15장 중에 그 고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당연히 지금 1장을 배웠으면 배웠을 수도 있고 15장까지도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4월 그 1일인가요? 4월 15일까지 제출 기한이긴 하지만 이거를 전 과목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한 4과목에서 많게는 한 6과목까지도 수강을 할 텐데 그 전체 과목에 대해서 다 이게 미리 학습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를 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다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거만을 위해서 한 장을 그냥 선택을 해서 요약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지금 동서양 고전의 이해 같은 경우에 제가 그 교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시로 작성을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이번에 보지만은 국어 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요약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계의 역사 이런 거는 좀 교양으로서 듣는 거긴 하지만 동서양 고전의 이해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교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읽어보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요령은 제목을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각 이제 문단들이 있을 텐데 그 문단들의 그 핵심어 를 사용해가지고 핵심어가 들어가게끔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두가식이라든지 미가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단에 어떤 대표적인 그 문장을 하나 추려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전의 내용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에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현대적 의의와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설명을 해줬는데 인간성의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최근 시사 쟁점 등 다양한 방면을 다루되 추상적이기보다는 되도록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삶의 경험과 현재 실정을 대입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전이 예전에 이제 고전은 어떤 이제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임금을 풍자하는 그런 연극을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고전이라는 것들이 이제 어떤 이제 시대를 반영하거나 어떤 사회상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냥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홍길동전이라든지 춘향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심청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불의를 겪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억울함이라든지 혹은 내 상황을 좀 내가 겪고 있는 좀 그런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그 고전을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여기 보면은 인간성의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성, 특히 오늘날은 그 인간성의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 현대에만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 예를 들면은
뭐 가깝게는 뭐 층간 소음이라든지 뭐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또 어떤 이제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제도에 의해 가지고 내가 뭐 어떤 피해를 보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약을 하더라도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요약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짜깁기 하듯이 요약을 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시 교재의 단락을 그대로 덩어리째 발췌해가지고 인용 포기를 해도 표절이다, 네, 그런 거죠. 아까 전에 그 우수 과제물 자료를 좀 보긴 했는데, 거기도 그 문단 전체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조금 좀 의아하기도 하네요. 그게 우수 과제라고 볼 수 있을까, 과연? 그 한쪽 전체가 인용으로 다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그 문단이 그 내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은 그 인용을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핵심 내용 요약 정리 한쪽, 현대적 의의와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한쪽을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용을 할 때는 교재를 만약에 인용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큰 따옴표로 이제 묶어준 다음에 쪽수를 표시를 해라,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인용은 뭐 내 생각 아닌 거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해가지고 이렇게 감점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요약이라는 게 좀 문제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글을 작성을 하라고 하면서 요약하라는 문제를 내면서 표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만 주의하면은 될 것 같아요. 국어가 이제 몇 개 더 있죠? 꽤 있네요.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반 정도? 반 정도 못한 것 같네요. 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국문학과의 반 정도. 지금 몇 개 했어. 자, 그러면은 세상 읽기와 논술 보겠습니다. 이거를 업로드 할 때는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해가지고 업로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국어, 영문, 중문, 프랑스, 일본, 경영, 관광, 농학과, 컴퓨터, 통계, 교육학, 청소년, 문화교양, 생활체육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다음 5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하나를 고르는 거네요. 분량은 A4지 2쪽, 점수 30점. 자, 올해 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근데 이거를 뭐 막 진짜 수준 높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러프하게, 그냥 간단하게, 네, 대충 그렇게 해도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서로는 이제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글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그 내용은 왜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회 현상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자료 조사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책이라든지 혹은 인터넷 기사라든지 뉴스, 뭐 방송, 유튜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인식을 한 다음에 내용을 인식을 하겠다. 뭐 문제가 뭔지 여기서 문제로 제시를 해주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학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자, 이제 과제 문제에서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토론에서.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그 현황을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그 정원이 얼마인지, 현재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이 얼마인데, 이 상태일 때, 지금의 상태일 때는 이제 어떻게 지금 어떤 이제 의학이랄까요? 의사, 이런 사회, 산업, 이게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본론에 섭니다. 본론 그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본론 안에서 2,000명으로 늘리는 그 증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서 좀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그 본론에 한 초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 생각을 거기다 쓰면 되는 거죠, 본론에다가. 근데 이제 의견이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뉠 수가 있겠네요. 하나는 이제 내 입장은 정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하는 것에 의견을 내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찬성을 한다. 그러면은 그 찬성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상,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보는 거죠. 찬성을 해가지고 만약에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났을 경우에 어떠한 장점이 있거나 어떠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러한 것에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찬성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제 지금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대 정원, 입학 정원이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의료 서비스를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제 증원이 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었겠죠. 그 원인. 왜 증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도 이제 넣어줘야 될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이렇게 편중돼 있는, 요즘에 뭐 한때 뭐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이제 의사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 집중 현상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역 이제 지방이나 시골에서는 그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멀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수고스러움이 있었는데, 이제 의사가 증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각 지방이나 여러 지역에서 이제 분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편리하게 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일 뿐인 거지. 내가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 그러니까 반대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뭐냐면 이제 의사들이 많아지면은 밥그릇 싸움이 된다. 국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어떤 이제 의료의 그 가치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사가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경쟁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한테 진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밥그릇 싸움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뭐 나오는 것처럼 태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오히려 의대 정원은 늘렸지만 의대를 지원하지 않는 현상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쓰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든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때 혹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나라, 외국의 사례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외국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몇 년도에 의사 정원을 이렇게 늘렸더니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 그러면은 거기에 전 장점이 됐을 수 있고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반대로 부작용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가 되는 거죠. 이 논술이라는 것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주장을 서술함에 있어가지고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내용들을 논술 시험 볼 때는 내가 이게 독서를 많이 하고 상식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그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그 근거를 이제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그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그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사례를 조사해서 이러한 이제 과거 사례가 있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적어주면 이제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을 하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것도 뭐 서론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그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아무튼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서론에서 작성을 해주고 본론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역사적으로 서술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본론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좀 적으면 되겠죠. 왜 무죄가 이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무죄를 인정한다. 혹은 이제 무죄가 된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먼저 주장을 내가 딱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설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딱 제시를 해요. 이제 뭐 짝짝짝짝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결론에 가서 따라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은 잘못된 선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 뭐 맞다. 그래서 잘된 선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법조인은 아니잖아요. 뭐 법조인이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변호사라든지 혹은 뭐 판검사라서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 그러니까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그 내린 그 결론을 부정하는 그런 이제 글을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 논리에 좀 빈약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나보다 더 전문적인 그 이제 변호사가 변호를 해가지고 그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보는 건데, 그것이 법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그 증거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무죄를 입증을 해가지고 이미 성공을 한 건데, 내가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이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선고의 결론을 따라가는 그 입장으로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3년에 56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잠깐만요.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천억 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 9천억 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 2천억 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 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 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서론, 그러니까 결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얘기를 안 했네요. 아까 얘기한다는 게 잠깐 넘어갔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그 1, 2번에 대한 이제 결론을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이냐, 그거죠. 근데 결론에다가 그 나의 입장을 뭐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글을 요약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에다가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러한 그 공부,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본론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었고, 예를 들어 의대다 그러면은 뭐 증언안을 이제 발표했는데 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갈리겠죠? 근데 그런 입장이다. 내 입장은 이렇다. 이걸 이렇게 이제 결론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결론에다가 본인의 입장을 쓰는 게 아니고, 결론은 한번 이렇게 글의 전체를 되새기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온 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써주는 것도 결론의 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이게 결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글의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 글의 본론에 그 모든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결론은 그것을 한번 요약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단계로 글을 작성해도 되는 겁니다. 2번도 이제 마찬가지죠. 2번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나의 입장은 이랬다.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었고 뭐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됐다. 뭐 그것이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한번 이거를 해보시고 글을 이제 작성을 하셔가지고 확인이 필요하시면은 한번 저한테 보내주셔도 돼요. 보내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3번 보면은 또, 근데 이게 진짜 이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상식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사람의 입장에 있느냐, 그렇지 않은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입장 차이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런 이제 종부세나 혹은 또 뭐 부가세,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법인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이 그 개인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이제 자영업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통해 가지고 영향을 받긴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정도는 이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종부세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그런 건데, 예를 들어 부가세다 그러면은 이제 자영업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면세 사업자가 있고 일반 사업자가 있고 뭐 간이 과세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반 사업자 중에서 그 이제 그러니까 간이 사업자 인 경우에는 그게 4천만 원인가 막 기준이 그랬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을 이제 좀 더 낮췄어요. 기준을 1년 한 해 매출을 이제 8천만 원 이하로 이제 낮춰가지고 일반 사업자도 이제 간이가세 사업자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매달 6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를 신고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데다가 간이가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가 감소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세금을 이제 징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징수를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결국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 복지라든지 뭔가 국민 그 대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뭐 세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뭐 그런 건데, 사실 이렇게 이제 세금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또 피해 아닌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의 그 현실에서 봤을 때는 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론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그 부가세라는 것은 이제 소비자가 이제 소비한 것을 대신 내주는 게 거거든요. 그러니까 납부자하고 그게 이제 별개인 거죠. 이게 부가가치세 제도가 그러니까 납부자하고, 이거를 이제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대신 그 부가가치세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낸 거예요. 소비자가 낸 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신고 기간에 대신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관이 없어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더라도 어차피 내 돈이 아닌 거를 그냥 내 돈이 아니었던 거를 그냥 낼 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던 거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야 될 돈,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야 될 돈을 그냥 자영업자가 그냥 가져버린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줄어드는 게 조금 이제 부가세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어쨌든 근데 뭐 종부세라든지 이거는 그냥 그 부동산을 가진 그 개인의 그 주인이 그 영향을 받는 거라서 이거는 줄여도 뭐 크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해가지고 글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 법인세라든지, 그러니까 법인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왜 이게 징수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법인세를 안 내면은, 법인세가 이제 덜 걷어지면은 이 재원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 군데 배분이 되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징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걸 내야 될 사람이 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얻게 되는 이익이라든지 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이익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는 일이라면은 좀 그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 필요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 감세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것이 좀 뭐 정당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진 거는 집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집값이 오른다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은
내가 수입은 뭐 이렇게 고정이 돼 있거나 한정적이거나 혹은 없거나 뭐 그러한데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 해서 그것이 공시지가로 인해 가지고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진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것이 시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데 그렇잖아요. 팔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세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부가가치세는 그 간이가세자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부가세가 이제 감소가 된 건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소비자가 내야 될 돈을 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이상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전체에 대해서 긍정 혹은 부정 뭐 이것을 딱 구분 지어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러한 이제 현상이 있었고 이런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내 입장은 이제 어땠는데 이렇게 됐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오늘 뭐 요까지만 하면 될 것 같어.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너무 많이 하면 좀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자, 그 다음에 4번. 개혁신당 대표는 그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거네요. 정치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2024년 1월 29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남성,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는 병역제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사실 제 입장이 있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도 이제 생각한 게 있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토론회에서는 이런 얘기, 요 제목 이 문제를 그냥 써주면 되겠죠. 개혁신당 대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의무화했다고 얘기를 했다. 서론에다가 이걸 쓰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공약에 대해서 본인은 좀 자료 조사를 해보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좀 확인해보고 또 다른 입장,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있잖아요. 해당되는 사람의 의견, 뭐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인식에 기반해가지고 내 입장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결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 입장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조금 뭐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때 이제 이렇게 여기는 남성, 여성 관계없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때는 그 여성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헌법에도 이제 나와 있는 이죠. 헌법을 좀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직업 선택의 자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 그래서 좀 위법의 여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역이잖아요. 병역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병역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을 병역이라고 하는지를 좀 특징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제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혹은 예술 체육인 그런 거 있잖아요. 보상 받아가지고 뭐 금메달 따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4주만 기본 군사 훈련만 받는 정도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체가 되잖아요. 자, 이것은 어떻게 포함을 할 것이냐. 병역이라는 것이 그것도 인정이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이제 육군, 해군, 공군 해가지고 뭐 해병대까지 해가지고 병사로 입대를 해가지고 이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장을 전역한다든지 또는 뭐 부사관이나 장교로 이제 근무를 해가지고 몇 년간 몇십 개월간 근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병역인 건지 뭐 그것에 대한 좀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4주만 받았어도 그거를 병역을 받았냐,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형평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사회에 공헌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면제 혜택을 받거나 뭐 그런 이제 특별한 혜택을 받은 거겠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신체적인 그 결함에 의해서 그것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군대를 못 가는 그런 그 상황에서 군대를 못 갔을 뿐이지, 이제 치료를 하거나 개선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그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병역 수행을 안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에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은 좀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가 사실은 이제 남자한테만 주어지는 그 불합리함도 있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이 병역 말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여성이 그 의무를 하는 뭐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병역 반드시 군대에 가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인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병역을 이행한 것과 준하게 인정을 받도록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이걸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그 여성이 어떤 그 다른 걸 통해서, 그러니까 병역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건 있어요. 뭐 생각하는 거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왜냐면 그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관심을 가지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이야기라서, 또는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러한 것들로 형평성 있게 맞추는 거죠.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이것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입장 차이가 많이 관련이 돼 있겠지만, 관련이 돼 있지 않아도 뭐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이러한 법이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는 뭐 그렇지 않다. 뭐 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이태원 참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대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그런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보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글 이게 이제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데, 분량 상한선을 지키라고 하네요. 상한선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상한선을 여기 제시를 안 해준 것 같은데, 요거 이쪽, 그죠? 이쪽 해놨네요. 이쪽. 이런 거는 이제 맞춰주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챗 GPT 등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거나 표절할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 학과, 학명, 과제명 등 기본사항을 반드시 첫머리에 기재하되 이는 분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교재와 강의에서 배우는 것을 실전에 적용하는 과제이고, 찬반 중 어느 입장을 취하여도 감점이나 가점은 없습니다. 관건은 건전하고 타당한 논증이고, 이를 위해서는 좋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지시사항을 보지 않고 설명을 했지만 근거를 제시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좋고, 또 외국 사례, 아까 얘기했던 뭐 의대 입학 정원 늘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좀 해가지고 어떠한 그 영향이 있었는지를 좀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글쓰기가 되겠죠. 자, 낙수 효과를 근거로 들 확률이 높습니다. 낙수 효과.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친다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낙수 효과라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입증되었고 그 효용이 어떤가를 자료 수집을 통해 정리하여 근거를 제시하면 좋은 논증이 될 것입니다. 신문기사나 도서, 논문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되 출처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출처는 주석으로 처리해도 좋고 바로 안에 넣어도 무방합니다. 인용한 글은 따옴표로 묶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실 뭐 내 생각만 이렇게
뭐 쓴다면은 뭐 참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처럼 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 정도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한 것으로 뭐 충분히 두 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떤 것을 참고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할게요. 약 2시간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우수 가제물 그거를 보느냐고 약간 시간을 좀 사용을 했어요. 한 30분 가까이. 20분 정도 그걸 읽는데 사용을 했는데 다음 시간 내일에도 또 해야죠. 내일부터도 해가지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학과별로 하거나 아니면 과목별로 그렇게 업로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편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 업로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이제 하다가 좀 더 이제 요령이 생기고 그러면은 좀 속도를 내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3시간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뭐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은 1분 있다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분 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